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산타 할아버지가 각 가정을 이제 방문을 할 텐데요. 윤지영 기자. 그런데 이 산타 할아버지가 미리 요양원을 다녀갔는데 무려 75명이 감염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이달 초에 벨기에 엔트워프 지역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남성은 산타클로스로 분장을 해서 이 자원봉사를 하러 요양원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 사흘 후에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61명과 직원 14명 등 모두 75명이 이 집단 감염된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미 한 분이 숨졌고요. 또 한 명은 상태가 위중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요양원에 이 자원봉사를 하러 갔을 당시에는 이 아프거나 뭐 코로나19의 증세를 보이진 않았다고 해요.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다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이 지자체 등에서는 이 요양원에서 외부인을 받은 것 이것이 판단의 오류였다라면서 비판을 하는 상황인데 이 요양원은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요양원에서 실제로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 산타와 굉장히 밀접하게 사진을 찍고 한 모습들이 공개가 되면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근무하는 한 박사가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 산타 할아버지가 이 고령이어서 걱정하는 건 이해하지만 코로나19 면역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전 세계 어린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 산타 할아버지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만큼 지금은 위중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이 김치의 종주국을 두고 연일 논란을 만들고 있죠. 중국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팔을 걷어 붙였답니다. 이 얘기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이 해리스 대사가 김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백브리핑에서 다뤄야 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해리스 대사가 집에서 고무장갑 끼고 김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가 백브리핑에서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해리스 대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같이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No. More? More. Could you bring the bowl? Yeah. Good job. Good job. It's too much. Yeah, too much. Well, I think that there are some pretenders out there, but there's nothing more Korean than kimchi. 네, 들으셨나요? 네. 이렇게 바깥에 도전자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김치보다 한국적인 음식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는 한국 거 땅땅땅 이거죠. 그런데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김치는 우리나라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김치는 누가 봐도 한국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 아닌데 한국에서 제일 한국적인 건 김치라는 뜻인데 도전자들이 김치가 한국 거라는 얘기는 얘기를 아니지. 했는데요. 제가 왜 이거 번역을 무슨 잘못하고 말일까요? 있구나. 바로 중국 얘기인데 네. 한국적인 모습에 김치탕은 없다 이렇게 앞서 얘기해야 제가 되는 거지. 얘기했던 김치의 종주국은 중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중국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당시 보건복지부가 그 논란이 있었을 때 우린 이미 20년 전에 국제 표준으로 김치를 등록을 해놨다라고 논란을 일축을 했었었는데 사실 논란의 당사자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 아니라 제3자인 미국이 김치 종주국은 한국이다라고 우리나라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한미 아씨 동맹 차원에서 저기 뭐 장동에 못 봤어. 김치 상추 갖고 온 건 중국이라고 하잖아. 김치 말고 명절날 때 가져왔다고 떠들고 한식도 있구만.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재배하는데 네, 힘들었다고 많이 알고 그러고 계신 것 있구만. 같아요. 지금 이 보는 영상 그래서 대장금 못 봤냐? SNS에 아유. 이렇게 한국 음식 보면 김치 오믈렛이나 뭐 비빔밥, 잡채까지 옛날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김치에서는 그렇게 갖다가 놨더잖아. 그 한식에 대한 사랑이 상당한데 또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사과당에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그 사진 이렇게 올리면서 짜파구리, 맞아요. 네. 짜파구리 나도 먹고 있다. 아, 정말 축하한다라고 이제 축하 메시지랑 같이 짜파구리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참 식성만 보면 정말 한국 사람 진배 없는데 그런데 네. 해리스 대사 하면 국정 논란도 좀 있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그 코수염이 그 논란의 발단이 됐었는데요. 해리스 대사는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해리스 대사의 코수염이 아무래도 옛날 조선 총독부를 좀 연상하게 한다라고 해서 한때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인지 해리스 대사 지난 여름에 보시는 것처럼 코수염을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왜 밀었나 물어봤는데 당시 해리스 대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코수염을 기르고 마스크를 착용하기에 서울의 여름이 너무 덥고 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추운 지금 겨울이 왔잖아요. 그렇죠. 추운 겨울이 왔는데도 이게 마스크 때문인지 혹은 국정 논란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아직도 해리스 대사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코수염을 기르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코수염을 다시 기른다고 해도 지금은 항상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19 끝나기 전까지는 코수염을 다시 길렀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보죠. 김치의 종주국은 김은 기자 어디가? 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치의 종주국은 한국입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대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2개월 정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결정인데요. 먼저 이 대검찰청 연결해 보고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자, 박자한 기자, 먼저 오늘 윤 총장은 오늘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나요? 네, 오늘 새벽 4시에 징계 결과가 나왔지만 윤 총장은 오전 9시쯤 정상 출근했습니다. 혹시 기자들이 윤 총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기를 해봤는데 평소처럼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해서 직접 입장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 제가해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 출퇴근을 하고 통상 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윤 총장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른 지시사항을 각급 검찰청에 전파했는데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고 각급 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방역과 신속 대응에 집중하라는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관심인데 소송전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제가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청와대는 제청을 받으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가급적 빨리 재간을 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오늘 오전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불복의 뜻을 내세웠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게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미흡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과연 징계 2개월이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인지 징계가 정해지는 절차가 적법했는지 이에 대해서 치열한 쟤도 공방이 K2네.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옷이.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 뉴스 박지환입니다. 자, 어제 오전 10시 반쯤부터 시작된 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늘 새벽 4시까지 무려 17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저희가 좀 시간대별로 주요 장면들을 짚어봤는데요. 먼저 오전 9시 윤 총장이 출근을 했습니다. 이때 출근길에서 이 보수 유튜버에게 이제 날씨가 추우니 그만 나오시라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면서 그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다만 윤 총장은 징계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징계위는 오전 10시 반에 말씀하신 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오전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징계위원장인 정한준 교수와 이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휴식 이후에 오후 징계위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증인 신문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이 오후 5시쯤 윤 총장 측으로 분류되는 이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종료가 됐고요. 이후에 5시 반쯤부터 2시간가량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한동수 감찰부장의 경우에는 추 장관 측 증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어제 출석을 한 인물입니다. 이 오후 7시 반쯤에 이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게 이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이걸 두고 충돌이 좀 벌어졌는데요. 이 징계위는 1시간 뒤에 최종 의견 진술을 받겠다라고 통보를 했지만 윤 총장 측은 이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추가 시간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결국 윤 총장 측은 이 오후 8시 반쯤에 이 최종 의견 진술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에 오후 9시부터 약 7시간가량의 이 릴레이 논의 끝에 결국 징계위는 과반으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법무부에서 퇴근을 했는데요. 이 앞서서 징계위에서 증인 신문이 한참 진행되던 3시 반쯤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육사 시인의 절정이라는 시를 올렸습니다. 이 일제강점기의 저항신인데 이 핵심 문구는 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 내용인데요.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이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돼야만 이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거다 봄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함으로써 이 극한 상황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검찰 개혁을 향한 의지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자, 얘기하셨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 오전 10시 인간들은 반쯤부터 이제 하나님을 징계위원회가 시험하지 시작이 말라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전까지는 이제 증인 신문을 마쳤고요. 자, 다음 악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결국에는 어제 이제 밤 9시 10분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한 7시간 정도 이제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이런 토론이 벌어졌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서람빛 기자, 예. 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번 정직 결정에 대해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법적인 대응도 예고를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 잡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게요. 지금 불과 징계 결과가 나온 지 4시간 만에 나온 입장이었거든요. 징계 결과를 예상을 하고 곧바로 법적 대응까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하게 그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정결하시겠다고 다시 뭐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의견 진술 지금 하려는 거는 불가능한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놓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최종 진술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윤석열 총장께서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을 받거나 예, 물론 말씀드렸죠.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뭐 특별한 반응은 안 보이셨고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절차가 종료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징계 절차 자체가 미흡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부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아마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징계 부분 좀 자세히 짚어보죠. 김은미 기자.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6개였잖아요. 네. 어제 징계위에서는 이 6개 혐의가 다 적용이 된 건가요? 네, 이 6개 혐의 중에서 일부만 인정이 됐습니다. 어떤 게 인정이 됐는지 먼저 6개의 혐의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지금 일단 받고 있는 혐의 6개는 정치적 중립 훼손, 그리고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 불법 사찰 의혹, 그리고 채널A 사건,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수사방해, 그리고 채널A 사건의 감찰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했는지 여부, 그리고 언론사 사주랑 부적절한 접촉, 현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방해, 크게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정된 부분은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했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채널A 사건을 채널A 사건을 감찰하는 걸 방해하고 수사하는 걸 또 방해했다라는 거는 징계위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무혐의, 그러니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게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감찰 정보를 유출한 건 아니다. 그리고 한명숙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는 한 게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문이 무슨 뜻이냐? 네, 보면 혐의는 있지만 징계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이 네. 불문으로 언론사 사주랑 만난 거 그리고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응하지 않은 감찰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는 있지만 징계할 정도까지 아니라고 봐서 총 인정된 건 4가지입니다. 윤지영 기자, 그러면 지금 김은미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전체 6개 혐의 중에 이제 인정된 게 이제 4가지 혐의란 말이죠. 이 혐의 4가지 혐의를 토대로 그러면 정직 2개월이라는 수위가 결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징계위원장인 정한준 교수는 이 법관이라고 생각하고 증거에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징계 양정을 정했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징계위가 다 끝날 때까지 오늘 새벽까지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이 양정이 이렇게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정직 2개월로 맞죠. 증거에 따라 설명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시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1시간 있다가 이제 최후 진술을 하라고 했는데 1시간이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스스로 국민들은 누구를 기재하는 건가? 나라를 상당히 오랫동안 돌아가다가 정직 6월부터 4월 최근에 해임부터 해가지고 국민들이 만족을 못한다. 누구에 대해서. 결국엔 만장일치로 해결이 된 건가요? 예. 청와대나 장관님한테 뭐 오더받거나 이런 분이 아니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오더받은 네, 이 초반에는 해임이나 정직 6개월 혹은 정직 4개월 더 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7시간의 논의를 거친 끝에 과반으로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론을 정해놓고 이 징계위를 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걸 정해놓고 했으면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7시간가량의 긴 논의를 진행을 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또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최대한 답변은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방금 윤지영 기자 이 언급처럼 이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수위를 놓고 예상이 참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해임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정직이 될 거다. 그리고 정직도 뭐 4개월이다, 6개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관련해서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얘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런저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측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일 텐데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계속 공언해 왔으니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으니까 그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생긴 건 맞겠죠. 그렇지만 이 징계위원회 판단 결과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고 무조건 장관이 책임져라. 그거는 좀 저는 지나칠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어떻든 고심을 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의견을 감하다가 지금 2개월까지 온 것인데 그렇다면 정직 2개월을 넘어서는 수준의 의견이 2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징계위원들의 절반이 결국 그 장관의 뜻과 가까운 쪽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걸 장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네, 최강욱 대표는 이 정직 2개월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이런 생각을 밝혔는데 우리 평론가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윤영걸 대표님은 이 정직 2개월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상은 뭐 정직은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하지만은 이 사람이 아까 쓰레기통 저기를 얘기하다가 개돼지 얘기하는 것 같아. 국민은 개돼지요. 네. 그때까지 정직을 끌고 지저분하게 만들어놓고 나가는 거 개돼지처럼 보이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문제 있겠지만 커요. 대통령이 임명했고 대통령도 과거에 잘 치는 건지 뭐 딸기 집중력한 사람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코로나가 걸려놓고 뭐 격리 시간하다가 나간 사람은 임기를 중단하는 거는
그 법치주의를 몰각하는 소독을 해야 몰각이라는 되겠군요, 표현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임기를 지켜주는 모양을 갖춰주면서 힘을 빼려는 그런 방역은 소독이고 이런 다 생각이 치우고 좀 버리고 들어요. 다 그런 그렇지만은 것이 뭐 제가 보기에는 2개월로 저 줄인 거는 또 보육지책인 면도 있다. 징계위원회까지 열었는데 안에 올라오는 게 보니까 너무 딱 떨어지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딱 이거다. 해임을 밀어붙일 만한 그 큰 어떻게 보면 그 거리가 좀 약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위원들끼리 논란이 많아서 결국은 좀 제일 물론 뭐 면직이나 뭐 견책보다는 뭐 강하지만은 네. 그중 좀 약한 걸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배종호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증거에 따라서 판단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6개 혐의 가운데 딱 떨어진 증거가 지금 문제 삼은 4가지에 관련된다고 보고요. 역시 이제 당초에는 해임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이번에 정직 2개월에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징계 수위로 결정이 된 것은 첫 번째는 역시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에 아마 이미 제기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끼칠 경우에는 지난번에 행정소송 가처분 시청입니다만은 결과가 뒤집힌 것처럼 권한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가장 우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여론의 향배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징계 절차,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정당성 또 절차의 적법성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종합해서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이미 상당한 타격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입혔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직 검찰총장이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지만은 정식으로 징계를 맞은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그 징계 혐의를 받은 결정적인 부분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그리고 판사 사찰 의혹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비록 정직 2개월이든 정직 6개월이든 앞으로 계속해서 꼬리표로 따라 남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 타격을 입혔다라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비록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은 났지만은 수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도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출범이 되면은 공수처에서 또 수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4가지 정도를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정직 2개월에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개월수, 그러니까 2개월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2개월 정직표를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수위, 그러니까 기간과 관련해서 어떤 고려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상당히 고려를 했다고 봅니다. 사실 이 검찰총장에 관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네. 사실 원래대로 하면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대통령이 해임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적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를 거쳐서 탄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나 대통령이 나서진 않고 그 법무부 내에 있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법적으로 이제 푸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지만은 징계위원회는 법적인 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정치적인 고려를 안 했겠느냐. 저는 당연히 했다고 봐요. 그래서 2개월 한 거는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공수처법 발족하고 시작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법이 될 때까지 시간을 좀 벌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금방 배 교수 얘기했듯이 반드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처분 소송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소송 들어가면은 해임하면은 딱 떨어질 텐데 2개월 정지 아마 판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게 해임한 거야 아니면은 뭐야 이게 검찰 독립성을 흔든 거야 아니야. 판사들도 굉장히 좀 혼란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묘수를 찾은 것 같다. 여론하고 법조하고 또 정치적인 판단 속에서 여러 가지 묘수를 찾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는 데는 2개월만 있으면 충분하다. 저는 그래서 지금 있는 수사 월성 1호기라든지 울산시장이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이런 거에 대한 수사 동력을 어느 정도는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좀 마련했다. 이래서 저는 정치적인 저는 판단했다고 봅니다. 우리 배 교수님도 2개월이라는 기간이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나온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정치적인 이제 판단 때문에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예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해임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임기제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러면 임기제 검찰총장을 과연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해임하면은 당장 위헌 시비가 붙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정직 2개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송을 할 경우에 지금 행정소송을 하면은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과연 이 징계 사유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해를 징계 당사자에게 끼쳤는가 안 끼쳤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나 해임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지나치다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고 또 뭐 우려하는 대로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그런 선택,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심 끝에 그 만장일치로 결국은 징계 2개월의 정직, 2개월의 결론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글쎄 우리 두 분 패널분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처럼 지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또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죠. 자, 선한빛 기자. 네. 이 징계위 전부터 법무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신경전은 상당히 대단했잖아요. 네. 실제로 어제 징계위 열릴 때는 고성도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어제가 2차 징계위였죠. 회의장 안에서 실제로 고성이 오갔었던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징계위 2차 심의가 시작되면서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 3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회의장에요. 그런데 회의가 시작할 때 정한준 교수가 휴대폰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무부 과장이 한 바구니를 들고 가서 그 안에 휴대폰을 수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윤 총장 측에서 우리가 녹음을 할까봐 그러냐 또 제자리에 앉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성을 냈다는 건데요. 결국에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휴대전화를 수거를 하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그 휴대전화 세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회의가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 결과가 나오면 일찌감치부터 징계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소송을 할 경우에 전망은 좀 어떻게 나와요? 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아마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소송 같이 진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 코앞에 있는 가처분 소송의 판단 기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처분 소송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긴급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이 두 가지가 중점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 이미 징후배제 조치가 내려졌었을 때 이미 이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었어요.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이제 그때의 가처분 결정문을 좀 참고를 해본다면 물론 같은 재판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때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본다면 그때 결정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로 검사는 형사사법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만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임기제다라는 점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 감독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 행정청의 재량이 있지만 재량권 일탈 남용은 안 된다. 그리고 그 대상이 검찰총장이라면 더더욱 예외적으로 행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이랑 같은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직무배제, 그러니까 거의 해임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직무배제였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직 2개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관련해서